숨이 턱 막히는 예식장의 인파 속에서 저는 아들 정태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턱시도 입은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대견한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려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금이야 옥이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평생을 애썼던 제 아들. 그 결실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 강인미는 멀리서 보아도 참으로 반짝이는 아이였어요. 새하얀 드레스는 물론이고 자그마한 얼굴에 오목조목 들어찬 이목구비가 어찌나 예쁜지 우리 정태가 복이 많구나 싶었지요. 예식 전 잠시 들른 신부 대기실은 그야말로 꽃밭이었습니다. 인미의 친구들인지 다들 하나같이 인형처럼 꾸미고 와서는 인미의 옆에서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 모습이 꼭 연예인 기자회견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세아가 참 곱다. 떨리지는 않고? 하고 손을 잡아주자 인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와주셨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분주한 와중에도 제게 웃어 보이는 얼굴은 예뻤지만 어쩐지 서늘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 준비로 피곤해서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서늘함의 정체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를 위해 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둔 예단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어요. 결혼 전부터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신중하게 고른 물건들이었습니다. 젊은 아이의 취향을 따라가기 어려워 혹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지요. 세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렴. 변변치는 않지만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란다. 제 말에 정태는 환하게 웃으며 우와,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고 감사를 표했지만 인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심드렁해 보였습니다. 먼저 가장 공들여 고른 비단 이불 세트를 펼쳐 보였어요. 은은한 연분홍빛이 도는 최고급 원단에 복을 기원하는 나비자수가 곱게 수놓인 제품이었죠. 새색 씨의 방을 화사하게 밝혀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미는 손가락 끝으로 이불을 살짝 만져보더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런 색깔 잘 안 덮어요. 다들 호텔식으로 아무 무늬 없는 하얀색을 선호해서요. 그리고 이런 건 세탁하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잘못 빨면 비단이 다 상하잖아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까다롭다니요. 귀한 것이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뜻을 저렇게 표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말투에는 그런 존중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낡고 불편한 물건을 받았다는 투였습니다. 옆에 있던 정태가 눈치 없이 그러게 인미 말이 맞네. 집에서 세탁하긴 좀 그렇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두 번째로 준비한 방자유기 그릇 세트를 꺼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묵직하고 은은한 황금빛을 뽐내는 그릇이었죠. 여기 담은 음식은 보온도 잘 되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옛말도 있으니까요. 새 가정의 건강과 복을 빌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인미는 유기수저를 하나 들어보고는 우와, 무겁네요 하더니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건 저희 집 식기세척기에 못 넣죠? 아까워서 어떻게 매일 쓰겠어요. 손님들 오실 때나 한두 번 꺼내 써야겠네요. 매일 쓰라고 사준 그릇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하렴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제 딴에는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작은 함에 담아 건넸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어떤 옷에나 단아하게 어울려 며느리의 미모를 더욱 빛내줄 거라 생각했어요. 인미는 함을 열어보고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진주네요. 예뻐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인미가 덧붙이는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번에 예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하고 다닐게요. 잘하고 다니겠다는 말이 조금도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은 친구의 다이아몬드와 비교당하며 초라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시어머니께 예단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낡은 자개장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이 감사해서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었죠. 시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들인 며느리가 유별난 것일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인미는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정태만이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라며 두 그릇을 싹싹 비울 뿐이었죠. 인미는 밥상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불편하고 낯설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인 예단 상자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을 고르며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의 신혼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 중에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곳을 아들 명의로 해준 집이었죠. 새 가구와 살림으로 꾸며놓았을 공간이 궁금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은 어떨까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희 주말에 집들이 할 거라서요. 오셔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초대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와서 음식을 도와야 한다는 그 태연한 말투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차리는 첫 집들이인데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약속한 주말 아침 저는 과일이며 고기며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집안의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은 이미 인미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 몇몇으로 시끌벅적했어요. 인미는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그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고 부엌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식재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다. 저기 있는 채소부터 좀 씻어주시겠어요? 저는 손톱 관리를 받아서 물 묻히면 안 되거든요. 인미는 반짝이는 손톱을 보여주며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요. 뒤이어 온다는 손님들은 전부 인미의 친구들과 인미의 친정 식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님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저는 왜 이 집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인미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주식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새로 나온 명품 가방 이야기.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였어요.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들 정태는 인미의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느라 바빴습니다. 부엌에서 몇 시간째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어쩌다 부엌에 들어올 때면 어머니, 갈비찜 다 됐어요? 하고 음식 타박을 하거나 저기 술 안주 할 거 뭐 더 없어요? 하고 재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모이자 제가 하루 종일 땀 흘려 만든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사람들은 맛있다는 칭찬을 인미에게 건넸습니다. 인미야,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그러면 인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제가 뭐려. 그냥 대충 차려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누구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미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에 앉을 자리도 없이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접시들을 닦고 부족한 음식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마치 식당의 종업원처럼요. 한참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인미의 친구들이 준비해온 집들이 선물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급 와인셀러, 최신형 커피 머신, 비싼 그림 액자까지. 인미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돌고래 같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고 그 남편인 정태는 옆에서 연신 고맙다, 고마워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며칠 전 제 예단을 받았을 때의 싸늘했던 인미의 표정이 다시 떠올라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시끄러운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거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난장판을 보며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미와 정태는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그 뒷정리는 또다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무거운 봉투를 양손에 들고 텅 빈 버스에 몸을 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던 아들의 신혼집과 초라하게 식어버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집들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바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 가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전화를 걸기 전에는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되었지요. 정태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아들의 목소리 뒤에는 늘 인미의 목소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정태 씨, 누구랑 통화해? 엄마셔? 빨리 끊고 저녁 먹자 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면 저는 황급히 그래, 정태야. 밥 먹어라. 나중에 통화하자 하며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느낌은 기분 탓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추석 며칠 전부터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남편은 시장에 가서 가장 실한 과일과 고기를 사왔고 저는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명절을 맞이했죠. 정태가 어렸을 때는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한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지? 하며 자랑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그 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어엿한 가장이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니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도란도란 송편을 빚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인미가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가르쳐주면 곧잘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지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큰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태야, 추석인데 언제쯤 올 거니?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갈까? 아, 엄마. 그게. 아들은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수화기 너머로 주인이 바뀌더군요. 어머니, 저 임미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저희 친정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임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네 식구들까지 전부 모이거든요. 제사가 정말 중요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준비를 도와야 해요. 정태 씨도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고 저희 집 장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가면 어른들께 큰 신뢰가 돼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손이라니요.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외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강씨 집안의 장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인민은 중요한 제사와 어른들에 대한 신뢰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 제 반박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 일 끝나고 오려무나. 저녁에라도 오면 되지. 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도 명절 당일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밤늦게나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못 갈 수도 있고요. 결국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정막만이 흘렀어요. 남들은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북적이며 보낸다는 명절에 저는 또다시 홀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탕국을 끓이고 몇 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일찍 올까봐, 아니, 온다고 했을 때 먹일 음식이 없는 꼴을 보이기 싫어서였지요. 하지만 차례상을 차린 것도 아니고 먹을 사람도 없는 음식을 하려니 신명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그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 어둠이 내릴 때까지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잔뜩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돈댁에서 싸준 것이 분명한 음식 봉투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인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네요. 큰 집 며느리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미의 손톱은 집들이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지루함이 더 역력해 보였거든요. 아들 정태는 인미의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 인미 고생 많았어 하고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정작 하루 종일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홀로 명절 음식을 만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너희들 저녁은 먹었니? 밥 차려줄까?
제 물음에 정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대충 먹었어. 이건 장모님께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싸주신 거야. 정태가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먹다 남은 듯한 갈비찜과 잡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다른 집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제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렇게 명절은 폭풍처럼 지나갔고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정점을 찍은 것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로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환절기 탓인지 며칠 동안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혼자서는 밥은커녕 물 한 잔 챙겨 마시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는데 어찌하셨는지 정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냥 감기 몸살이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가 가봐야 하는데 인미가 혹시라도 감기 옮을까봐 걱정해서요. 요즘 같은 때에는 조심해야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프냐는 말보다 며느리가 감기 옮을까봐 걱정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아들.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다 나을 때까지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은 고사하고 괜찮냐고 묻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어요. 저는 찬밥에 물을 말아 겨우 끼니를 때우며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며칠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들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려고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정태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께서 발목을 삐끗하셨다고? 많이 다치셨어? 병원은 모시고 갔고? 아이고, 어떡하냐. 당장 가봐야지. 인미야, 빨리 준비해. 장모님 댁에 가봐야겠어. 저는 부엌 입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온몸이 펄펄 끓는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는 감기 옮을까봐 못 온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발목을 살짝 삐끗했다는 말에는 세상을 잃은 듯 호들갑을 떨며 당장 달려가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정태와 인미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인미는 거의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어떻게 우리 엄마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정태 씨 가는 길에 약국 들러서 파스랑 약 좀 사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한우라도 좀 사가요. 기력 없으실 테니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엄마.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장모님께서 다치셔서. 그래, 어서 가보거라. 많이 다치셨다니.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차마 그들 앞에서 쏟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반찬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그저 가끔 반찬이나 해다주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이 향하는 곳은 사돈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있었죠. 저와 똑같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존재. 저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가 싸갔던 반찬들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기만과 무시를 견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바람은 이미 한겨울이었지만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저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 생일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장모님 환갑이세요. 아, 그러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모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호텔 뷔페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인미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희 집에서 근사하게 홈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엄마도 오셔서 꼭 축하해 주셔야 해요. 홈파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 집들이에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다시 그 집에 부엌대기가 되어 며느리의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냥 마음만 받으마. 너희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니?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사돈어른 환갑잔치인데 저희 엄마가 안 오시면 말이 안 되죠. 인미도 엄마가 꼭 오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오셔서 같이 음식도 만드시고 장모님 축하도 해주시고요. 같이 음식도 만드시고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정태는 사돈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느라 제 아들이 아닌 인미의 충실한 비서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말에는 인미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장모님께 드릴 선물부터 샀다고 하더군요. 정태가 제게 전화해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장모님 선물로 명품 가방 사드렸어요. 인미가 그러는데 장모님께서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거래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평생 한 번뿐인 환갑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철없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비싼 선물을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파티에 쓸 식재료를 사는데도 아낌이 없었어요. 마장동 축산시장에 직접 가서 최고 등급의 한우를 부위별로 사들이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전복과 대하를 공수해 왔습니다. 인미가 짜놓은 쇼핑 목록을 따라 정태는 며칠 내내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열정의 반이반이라도 제게 보여주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입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인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파티 음악을 고르고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장 봐온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다.
일단 거기 전복부터 솔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어요? 저는 이따 손님 맞이해야 해서 손에 물 묻히면 곤란해요. 인미는 제게 앞치마를 건네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가 아닌 시간제 요리사나 다름없었죠. 딱딱한 전복 껍데기를 솔로 문지르고 새우의 내장을 빼내고 산더미 같은 채소를 씻고 다듬었습니다.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일이 이어졌어요. 인미는 가끔 부엌에 들어와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는 어머니, 갈비 양념은 너무 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아빠가 단 걸 안 좋아하세요라가 잡채에 들어갈 채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세요. 식감이 별로니까요 같은 주문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파티의 주인공인 사돈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인미와 정태는 현관문까지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죠. 아이고, 우리 사위.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나?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돈은 인미가 준비한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태가 샀다는 명품 가방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어요. 사돈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한박웃음을 지었고 인미와 정태는 그 모습에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부엌과 거실을 가르는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연극을 훔쳐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곧이어 인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선물들을 들고 와서는 사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하며 뜨거운 불 앞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갈비찜 2인분 더 주세요. 어머니, 전이 다 떨어졌어요. 빨리 좀 부쳐주세요. 정태는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음식 주문을 전달하는 웨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내가면 엄마,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좀 서둘러 주세요 하고 저를 타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사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어떡합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도 인미가 기어이. 사돈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돈을 둘러싸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에도 노래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기름냄새 자욱한 부엌에서 다음 접시에 나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정태 역시 그 무리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자정 무렵.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갖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들, 설거지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인미와 정태는 소파에 완전히 뻗어 있었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야. 우리 인미,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들어가서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정태는 인미를 다독여 안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설거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만 하고 와서 바로 자야겠어요. 내일 출근하려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다른 집안의 잔치를 치러준 대가가 고작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제 모든 존엄과 자존심은 기름때 낀 그릇들처럼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엌에서, 이 가짜 가족 노름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환갑잔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앓는 병이 더 깊었지요. 그날의 모멸감과 아들의 차가운 뒷모습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돈인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 사부인.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날 너무 고생하셔서 몸살이라도 나셨을까봐. 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부인.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기는요. 제가 다 압니다. 그날 저희 딸애가 얼마나 사부인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제가 나중에 인미를 불러다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시어머니를 부엌대기 취급하려고 결혼했냐고요. 그랬더니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며 도리어 제게 큰 소리를 치지 뭡니까? 정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부인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여사는 진심으로 속상해하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요즘엔 다 그렇다는 며느리의 말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들의 모습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기어들어가 있더군요. 엄마 저기,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장모님 환갑잔치 때 쓴 카드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임미랑 저랑 둘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나왔는데? 하고 물으며 제 쌈짓돈을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태야. 네, 엄마.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너희가 좋아서 벌인 잔치 아니니.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돈 보태줄 여력 없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더군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장모님 환갑이셨는데. 그래서 그 비싼 명품 가방까지 사드렸잖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끊으렴.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반항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인미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일부러 며칠씩 냉장고에 그대로 두어 상하게 만들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하는 변명과 함께요. 제가 집에 방문하는 날이면 일부러 집을 더 어지럽혀 놓거나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치했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명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혼자서는 많은 양을 하기 벅차서 인미에게 은근슬쩍 도와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김장 좀 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희 먹을 김치이기도 하잖니. 인미는 곤란하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그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몇 주 전부터 예약해 놓은 거라 취소할 수도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중요한 약속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부인, 혹시 인미가 김장 도와주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던데요. 수화기 너머로 이 여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스파에 간다고 하고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부인 혼자 고생하실 게 눈에 선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인미가 알면 또 난리를 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이 여사를 안심시켰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파와 쇼핑이 시어머니의 김장보다 중요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저 혼자 속을 끓이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태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인미가 거짓말을 하고 쇼핑을 하러 갔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이 여사까지 내게 사과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요. 제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인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뭐라고? 인미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죠. 맨날 일만 하는데 주말에 쇼핑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장모님까지 엄마한테 전화하시게 만들어요? 엄마가 인미를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인미를 나쁜 애로만 몰아가